네,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슈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 사람 사는 곳이면 어떤 이슈든 있기 마련이죠. 이 정치 문제부터 복지, 육아까지.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 두 분과 함께합니다. 마스터 송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거든요. AI가 발생해서 이 1,500마리 정도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제 겨울이나 그죠? 네. AI가 겨울이나 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여름이잖아요, 그죠? 여름으로 이렇게 자꾸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2014년도에 보면 7월 29일까지 발생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AI도 뭐 철새 따라 뭐 한다 하지만 네. 텃세화 되는 게 아니냐, AI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AI가 이제 우리말로 조류독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각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감기도 사시사철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이래저래. 이것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1년 내내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관계 당국이 방심을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점점 이 내성이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죠. 생기는데요. 일단은 이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전북 군산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서 오골개를 사온 부산 계장구 농가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농가는 지난달 27일 전북 군산의 종개 농가에서 오골개 650마리를 사왔다고 하는데요. 이 전체 닭 오리 사육 규모 6천여 마리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닭이 폐사했지만 곧바로 당국에 AI 의심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군산 농가의 AI 발생 소식을 듣고 뒤늦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이게 신고가 됐는데 그 닭을 7마리 키우는 아주 소규모 네, 농가.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있잖아요. 시골집에서 그냥 키우는 정도. 네, 그래 지금 가면 이제 닭 한 마리 잡아주세요 하면 네. 키우는 거 잡아주는 네. 그런 농장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닭이 갑자기 죽으니까 그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추적이 돼서 지금까지 일이 확대가 됐어요. 오늘 그 농림부 발표하는 거 보니까 네. 만약 그분이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만인 상태가 진행되고 나왔죠.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신고를 해서 진원지가 어딘지 이제 밝혀졌고 지금 한창 이제 뭐 역학 조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확진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네. 근데 확진을 받으려면은 간단한 진단 시트 같은 거 있잖아요. 양산음선 그건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확진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확진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마 여러 가지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당국은 다 없애버리죠, 그냥. 네. 뭐 살처분을 양성만 돼도 그죠? 항우만 발견돼도 아니면 거기서 사왔다. 이것만 해도 그냥. 그래서 무자비하게 그냥. 네. 예. 작년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살처분을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기 네. 위해서. 작년에는 예방 차원에서. 정말 걷잡을 수 없었거든요. 네. 계란값까지 폭등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그런 건 자꾸 이래요. 뭐 2014년 그러니까 AI는 이제 뭐 한번 스쳐가는 이런 전염병이 아니고 네. 상시적인 전염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당국도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에서도 네. 이거를 담당하는 AI를 담당하는 상시적인 조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종식이 됐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는 사실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언제 이게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부산에서는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이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부산은 주로 부산은 소비하는 데죠. 백신 6곳 정도라고 하는데
양산과 김해, 밀양 등에서 좀 사육하는 밀집 농가들이 이제 밀집해 있다 보니까 좀 피해가 우려되고 있죠. 일단 뭐 항원이 검출됐다고 하니까 네. 이게 양성이 나와버리면은 바로 살처분이지 않습니까? 부산 경남에 이제 닭과 오리들이 멸종되지 않을까. 이제 뭐 사육 농가에서 어쨌든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양성 반응이 확진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살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방 때문에 차원에서는 다 그냥 네, 사육 농가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죠. 마음이 아프고 마음도 억울하네요. 아프고. 네. 어차피 뭐 파는 닭이지만은 뭐 일반인들은 어차피 뭐 파는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있지만 아무래도 뭐 좋게 보내야지 그런 네. 식으로 보내는 건 좀 마음이 아프죠. 아무래도. 뭐 이번에도 650마리 사와서 6,000마리 되는 농가가 네네. 근데 그 농가만 아니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렇죠. 소규모도 다 이렇게 그리고 살처분이 뭐 되니까. 보상이라는 게 제대로 또 안 해주잖아요. 뭐 100% 해주겠어요 보상을? 그러니까 모자라게 할 거예요. 그러면 농민은 그냥 뭐 그렇죠. 손해 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사료값 인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보상에는. 네.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숨기면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숨기게 이거 우리 맞을까 긴가민가 해도 빨리 신고 네. 안 하게 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확산을 막으려면 사실은 빠르게 신고를 하고 그래서 막아야 되는 이번에 부분이 신고가 안 된 있는데. 게 이분들이 이제 약간 중간 도매생들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상업하시는 분. 네. 그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교육도 되고 그거 신고 안 하고 이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중간 도매상인데 그런 의식이 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한번 걸리면은 자기가 거래했던 게 다 끊어질까 싶어서 맞아요. 말 안 하고 전부 다 숨겼어요. 네. 제주도 7마리 키우는 그 집 아니었으면은 뭐 정부에서도 그 집을 뭐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AI 상시 발생 국가가 된 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계절 내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이 정부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신고도 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이제 피해도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나저나 이제 계란값 더 폭등하겠어요. 일단은 주부님들의 걱정이 네. 계란값이 또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요. 있고. 진짜. 어쩐지 내가 어제 계란을 막 먹고 싶더라고. 어제 계란 많이 먹었어요. 식당에서 2개 먹고 그 전날 집에서 또 계란 2개 넣고 막. 현재 일단 보통 하게 되면은 이동 제한을 먼저 하고 이동 제한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에 대한 방역 또 자체 차량 이동의 방역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닭의 소비가 또 늘어나는 시즌이라 가지고 맞아요. 이게 지금 치맥 시즌. 네, 이번에야 역추적해가지고 그나마 밝혔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네. 각종 뭐 생닭 유통되는 경로가 너무 다양하게 퍼져 있고 정식 선언하고 나서 지금 터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건 전부 다 그냥 의심이 안 되더라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국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에서 모두 이 생닭 유통이 금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치킨집도 좀 어렵겠어요. 이제 당분간은 많이 소비가 안 될 테니까. 일단은 국내산 생닭 공급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면 네.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수입한다고 단가 상승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빌미로 사실 단가를 많이 올렸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생닭보다는 계란이죠. 계란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소비가 거의 다 되는데 네. 저번처럼 또 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거는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 AI 때문에 사실 계란 한 판 가격 굉장히 많이 만 원 원까지 이상으로 갔죠. 네, 치솟았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사실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살짝 내리긴 했는데 이제 다시 오르겠어요. 뭐 지역별로는 많이 내려간 것은 5,000원대까지 다 내려갔었는데 네. 또 여전히 높은 데는 7, 8,000원 하고 수도권은 그렇게 진짜 안 떨어졌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희 동네도 8,000원 하더라고요. 비싼 한 판에. 동네라서 한 판에 어디 모모 네, 뭐 비싼 방송에서 동네 네, 말씀드리긴 좀 우리 그렇고요. 동네는 5,000원, 6,000원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동네는 한 네. 6,000원, 7,000원. 네, 그리고 한 사람에 2판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제한도 최근까지도 그 걸어놨었거든요. 가격인데도? 그 제한 걸려 있는 동네는 아직 제법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워낙 치킨과 닭과 관련된 요리 워낙 좋아해서 네. 많이 먹는 그러고 편이거든요. 보니까 약간 닭 비슷한 거 되게 벼슬하고. 아유, CG로 붙여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저는 뭐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도 계란 2개씩 넣고 이랬는데. 2개씩? 네. 네. 아, 좀 혼나는데 2개면? 그러니까. 몰래 넣죠. 네, 눈치 보면서 넣으셔야 됩니다. 며칠 이제. 전에도 삼계탕을 집에서 해 먹었는데요. 네. 뉴스 나오니까 왠지 꺼려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생산하고 공급하는 분들이 결국 네. 피해를 당하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서보다 그분도 피해를 당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피해를 많이 당하시니까 사실 뭐 치킨 업계 자체는 저번에도 한번 인터뷰했지만 피해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 인식이 일정 이상 조리해 먹으면 안심이 된다 이거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괜히 위축될 것 같아요. 제 소비가 느낌은, 많이 네, 위축된다. 이번에는 이미 종식 선언하고 또 발생되니까 네. 또 더워지면 이런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뭐 조개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민들이 느끼는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하긴 네. 해요. 그 앞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AI 관련해서 좀 이슈를 짚어봤는데 사실 이 AI처럼 음식 자체로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좀 고용 불안 문제 심각하잖아요.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네.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정규직은 없고. 그렇죠. 근데 비정규직도 좋은 비정규직도 없어요. 좋은 비정규직이란 말이 좀 모순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못한 처우의 노인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노동 착취를 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고용 불안, 경기 침체, 비정규직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잖아요 이미. 저부터 네. 뭐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쉬는 날이 없고 휴일이 없고. 정규직이죠. 정규직 그러니까 좋지 않은 정규직 괜찮으신가요? 그 네. 머리도 아프고 좀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많죠. 그래 그 중에 이제 예술인들인데요. 예술 이것도 참 스포츠처럼 네. 뜨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자기가 이렇게 예술 활동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 뭐 대중 예술이야 뭐 가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뜨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뭐 클래식이나 이런 분들 돈 벌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한다 하면 이제 뭐 시향이나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 한정돼 있는 자리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음악가나 미술가나 예술가들을 양성해 놓고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 예술인이 좀 목숨을 끊는 이 극단적인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네, 동네 쪽에서 네네. 있었는데요. 네. 그 민간 오케스트라 단원인 40대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간이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족한 것들을 대리운전 기사라든지 방과후 학교 강사, 뭐 음악학원 이런 거 막 돈 되는 건 다 뛰었나 봐요. 그런데도 이제 한 달에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 200만 원 남짓이었고 뭐 애들 뭐 학원비나 뭐 전기세 아까 전기세 네. 뭐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은 돈이 없을 거 남는 아니에요. 게 없네. 그리고 뭐 와이프한테 준 돈이 뭐 30만 원? 예, 그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애가 또 서이나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야, 그거 아마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생활 자체가 예, 우리 둘이 있는데 맞벌이지만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음. 그렇게 친다면 아무리 줄인다 해도 그리고 참 가슴이 아픈 게 이분이 이제 차가 있다가 이제 차도 이제 네. 팔고 그 이제 뭐 악기를 들고 이제 뭐 멀리를 다녀야 되잖아요. 네. 자전거를 타고 다녔대요. 차를 팔고 예, 그 무거운 악기를 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려갔겠어요. 예. 기름값도 아끼려고. 네, 그렇죠. 그만큼 그거 열심히 생각하면은 살았는데. 그냥 가슴이 아립니다, 정말. 네. 요즘에 뭐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이런 예술인들 지원하는 프로그램 꽤 많이 늘었어요. 네. 그 보면은 이제 도시 재생 분야에서도 보면은 네. 그 예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을 재생시키는 데 있어서 예술을 많이 활용하더라고. 네. 그 뭐 연극도 하시고 음악도 네. 하시고 미술도 하시고 여러 그 대표적인 게 벽화 그림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분처럼 힘들게 네.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2014년도인가요? 네. 그 예술인 복지 증진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16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네.
근데 아직도 그게 이제 시작해서 그런가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예, 부족하고 이제 부산시에서 장기 플랜을 세워서 그 계획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피부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화와 예술로 뭐 부족한 곳들을 채워나가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시도고 좋은 방침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술인들이랑 문화인들한테 적용을 받고 있는가 이 문제는 아직 많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에도 뭐 대중예술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선수 예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은 반찬 장사하세요. 아. 원래는 연주하시던 분이거든요. 오케스트라에서. 네.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그냥 다 사업을 한다거나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법적 네. 뭐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너무 많고요. 정부 예산 받으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네. 그리고 그거 받는 것도 얼마 안 돼요. 우리 저번에 청년 수당 얘기했을 때 뭐 10만 원, 20만 원이었잖아요. 네, 네. 받아봤자 뭐 그걸 뭘 큰 도움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다 됐다고 끝낼 게 아니라 뭐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도시재생 사업 한다고 그쪽에다가 예술인들 투입한다고 해도 네. 지속적으로 운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자체든 부산시에서 뭐 청년 문화, 청년 예술인들 뭐 집중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얼마나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뭐 2, 3년 한시적이다 보니. 네, 이 예술인들이 말이죠. 돈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네. 이 어떤 뭐 정부에서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몰라. 네. 그리고 순수하게 어떻게 일만 신청해야 하셔서. 될지도 잘 몰라. 근데 그런데 이제 잘 이렇게 그 예술인이 아니면서 네. 그 사업적으로 그런 걸 또 잘 하려고 해서 그 돈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악용하는 사람. 네. 실제로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게 시에서 있어요. 제대로 지원하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네. 이제 적재적소에 이렇게 탁탁탁탁 네.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에서 예산을 시나 구가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손 쉬운 곳을 찾아요. 일단 예산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일정의 뭐 예술 단체, 문화 단체에다 먼저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럼 그 단체들도 사실 그 나름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권력화가 돼 있습니다. 거기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또 부산시 이제 시도 보면요, 국가도 그렇지만 돈은 있거든요. 그럼 이 돈을 이제 편하게 아까 송군이 이야기했듯이 단체에 줘버리고 공모해버리고 그럼 결국은 센 놈들만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골고루 갈 것이냐 잘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물론 그거를 이제 공평하게 하려는 또 문제도 있지만은 어떻게 네. 하면 공평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어렵거든요. 실제로 찾아내기도 네, 네. 집행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쉬운 것만 너무 차온 게 아닌가. 맞아요. 네. 부산시가 2015년에요. 네. 11개 문화 예술인 2,000명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실태 조사를. 과연 어떤가 하니까. 실태 조사를 했군요. 예, 연수입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72.8%예요. 아. 연수입이. 1년. 연수입. 아, 월 네. 아니고. 월 아니에요. 네. 연수입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70. 그러니까 아, 대부분이 다 그렇군요. 연수입 500만 원 한 달에 얼마야? 50만 원도 안 되죠. 네. 안 되죠. 예. 아니 그러면 그 지원 많이 하잖아요. 누구한테 지원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지원 규모가 네. 사실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세워나가는 부분도 좀 많죠. 그렇군요. 그 이 중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다 하든지 뭐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전업으로 하는 분이 절반이나 돼요. 예술을.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기초생활자보다 더 못한 거의 비슷한 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타깝죠.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이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겠네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제 그 부산역의 명물이 돼버렸죠. 이제 부산 자체의 명물이기도 한 부산 어묵에 관한 얘기인데 네. 그 부산역에 위치했던 삼진 어묵이 그 사람 많죠.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제 매장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대. 철수해서 제가 뭐 온라인에도 게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요. 그렇게 장사 잘 되는데. 줄 서서 네. 먹잖아요. 올려달라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마치 우리 일반 점포가 잘 되면은 그 네. 월세 올리듯이 배 아픈 거. 코레일 유통에서 네. 계속적인 그 이거를 내는 거를 그래서 올린 바람에 코레일 유통이면 코레일의 자회사겠네요. 그렇죠. 코레일 자회사인데 갑질을 했네요. 네, 갑질이죠. 네. 갑질인데 쫓겨났죠. 사회사 쫓겨났고요.
그 황공어묵이라고 네. 원래 황공어묵도 부산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서울 기업으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황공 이러니까 어디 뭐 저기 중국 네. 역사에 나오는 거 군주 이름 같다. 유명한 주부들은 황공어묵 많이 알아요. 아, 그래요? 많이 아는데 일단 철수했습니다. 근데 코레일 유통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가지고 삼진어묵이 떠난 걸로 지금 기사화가 됐고요. 아, 그럼 항공이 네네. 돈을 더 많이 냈겠네. 네, 근데 약 1% 정도 더 제시를 해서 아, 1%? 네, 제시를 받았어요. 네. 아. 네, 근데 삼진어묵이 지난 네. 2년 8개월간 수수료만 100억 넘게 네? 냈고요. 수수료를? 네, 매출 확대로 자릿세만 아. 월세죠. 네. 5에서 6배 정도를 더 올려줬는데도 쫓겨났습니다. 코레일 유통 돈 많네. 근데 코레일 유통이 한 뭐 곳만 100억. 코레일의 네. 자회사면은 뭐 공기업의 자회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31일 날 가봤어요. 제가 30일 날 갔더니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일부 직원분들은 네.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재오픈, 황공어묵으로 재오픈을 하게 되면 고용을 유지한 채로 일하신다고 그나마 하고요.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삼진어묵이 제법 규모가 커서 네. 다른 그 부산 지역의 다른 공장이나 영업점으로 다른 많은 분들은 가시기로 했는데 이 부산역 매장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된 그 근로자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부득이 이제 아, 그럼 삼진어묵 직원이 아니었어요? 거기 삼진어묵 직원이셨는데 네. 황공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고용 승계. 승계를 해주기로 해서 네. 일부 직원들은 고용 승계를 하기로 했고 일부 직원은 삼진어묵 다른 영업장이나 공장으로 가시기로 했고 그래도 이제 부산역 매장에서 일부는. 근로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네. 결국엔 퇴사를 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됐네요. 이 부산역에서도 부산 어묵, 이 삼진 어묵하면 부산 대표하는 어묵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로케를 개발해서 이제 그렇죠. 전국의 부산 어묵 열풍을 다시 한번 일으켰고요. 그리고 코레일 유통에서 그 하는 많은 지역 특산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가장 큰 게 사실은 대전의 성심당이었습니다.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빵? 네. 빵집인데 저 가봤어요. 네, 저도 여러 차례 가서 먹어봤고 사오기도 네네. 하는데 거기를 단숨에 역전했거든요. 그만큼 매출에 큰 기여를 하는 네. 곳인데 이렇게 쫓겨났다는 거. 아니 2년 8개월간 100억 벌어줬으면 엄청나게 벌어줬네. 그러니까요. 왜 그거 한 군데서 그런 거 쫓아냈을까요? 아니야? 한 군데서.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것들을 좀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또 이제 공기업이고 한데 네. 이게 너무 돈만 밝혀서는 좀 그런데. 1% 가지고 또 이거 돈 밝혔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 네. 않습니까? 이 코레일이 사실 적자에 시달리고 아, 있다고 적자 많죠. 네, 적자 해요. 많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조 원 적자 냈다고 하거든요. 좀 심각하네. 네, 그래서 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닐까. 근데 코레일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코레일 민영화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뜯어맞았습니까? 네. 그 원인은 이거죠. 일단 철도 시설은 국가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 국가 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공기업이고 그렇죠. 공기업이란 결국에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공기업에게 무리에게 수익을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공기업은 똔똔이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는 최고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해도 되거든요. 공기업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투입된다는 거는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네, 국가 시설에 대한 투자인 그렇죠. 거고. 적자가 난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뭐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돈이니까. KTX처럼 더 빠른 열차를 개발해서 네. 국민들이 아니, 적자가 나면 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긴 똔똔이가 하죠. 최고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메꾸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공기업인데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곳인데 네. 사실 그러면 이건- 그 야채 고로케 오뎅 그거 못 먹어요 이제? 다른 데 근데 가서 다른 드시면 업체들도 지금 똑같은 상품을 만들었네. 사실 만들어서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네. 고유한 맛이 있잖아. 뭐 있죠. 화가 나는데? 네. 삼촌 너무 팬이신가 봐요. 아니 그 이제 자주 먹으면 또 맛이 없지만 혹 가다가 네네. 한 번씩 먹으면 그렇죠. 맛있어요. 또. 이게 그 기차에서 그 달걀 맞아요. 깨 맛있듯이 그 하는 사람 그 사실 이게 선물용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 맞아 나도 장모 저가에 갈 때 우리 사들감 좋아해 이런 게 있냐고. 그 현장에서 그 소포장해가지고 선물용으로 드린 분도 네. 있었고요. 그 거기서 바로 또 냉동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근데 시스템도 그 당시 있었거든요.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 그게 인도료가 실제 높아서 그런가? 영도에 있는 삼진어묵 본사에서 사 먹는 것보다 좀 비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도료가 있으니까. 네, 임대료 때문에 비싼 건데 결국에는 그 시민이나 그 이용객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6월 18일 이제 앞으로 이 날을 기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날인가요? 네, 6월 18일 이 고리원전 1호기 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인데요. 역사적인 날이네. 네.
자세한 이야기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혜창 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6월 18일 고리원전 1호기 드디어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네. 그때 그 폐로 운동 직접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네. 예. 좀 소감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소감이 좀 남다르시죠. 그러니까요. 예, 그 사실은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이야기도 그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10년 전에 원래 하자면 2007년에 폐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고리 1호기는 설계 수명이 원래 30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도 10년 더 강행을 해왔죠. 그러다가 다시 또 10년을 더 쓰겠다 해서 네.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120개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단체가 모여서 중앙에 또 지자체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영구정지라는 것을 2년 전에 이제 만들어냈고 네. 이번 6월 18일이 그 처음으로 이제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것이 새롭게 이제 원전에서 벗어나서 단계적이죠. 네. 전부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 없애고 새로운 것 하지 않고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라든가 대체 에너지를 충분히 해나가면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이 이제 에너지 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가격이 싸졌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로 또 지역에 맞는 에너지 분권을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이제 이번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즉 폐로에 들어가는 것이다. 굉장히 네. 기쁘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잠깐 이 관련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 이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고리 1호기는 가동이 중단되면 해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원전 해체는 설계와 인허가, 제염, 절단과 해체,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등의 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13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 1기를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347억 원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용 후 행결료 관리,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을 하면 1조 원 가량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데 실제로 한 1조 원이 든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 정도 비용이 드나요? 네, 사실은 더 들죠. 1조 원 이상. 왜냐하면 네. 폐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즉시 해체하는 거 하고 지연 해체하는 게 여기 지금 13년 돼 있는데 네. 최소 20년에서 40년, 더 길게 하면 100년까지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 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비해서 하자면 이제 즉시 해체를 하면 이 방사성 물질, 방사능 누출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지역 네. 주민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나라도 한 3천억 정도 한 기를 네. 예산 잡았다가 6천억 정도대로 바꿨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 평균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하기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이 159기. 그런데 이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원전 19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한 150개 정도 되는 원전이 있고요. 네. 그중에 159기가 지금 원전을 해체했거나 해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체하는 원전의 평균 수명이 한 28년, 9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설계 수명 연한 자체가 40년을 잡아놨고 신고리 5, 6호기는 60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해체 시장이라든가 이야기는 주로 많이 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체는 보통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건물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막고 하는데 약 최소 20년에서 30년은 걸린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문제죠. 그럼 이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폐로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으니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원전을 만들 때 네. 폐로한다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전한 기술이죠.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있잖아요. 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굉장히 위생적인 것 같았지만 지금 천여 명 이상, 전 국민 100만 명이 지금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원전이 만들어진 게 원자 폭탄 만들 때 같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 70년 넘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기술이 해체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기술이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기술의 한 70%밖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기술에는 접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기술력 확보가 70%밖에 안 됐다. 해체 기술. 네.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일반 좀 시민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긴 한데. 해체하다가 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게 외국 기술이라든지 네. 이걸 더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정도 있으면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기술을 보완하고 또 외국과 지금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기술적인 제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해체 기술은 어떤 선진국 기술을 네. 상당히 저희들이 어떤 뭐 벤치마킹을 하고 네. 또 실제로 협약을 맺어서 MOU를 체결해서 기술을 빨리 우리가 전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돈을 들여야 되죠. 네. 역으로 생각하면 원전을 짓는 것보다 해체하는 기술이 더 블루오션 산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블루오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블루오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흔히 뭐 세계 시장이 200조니 300조 네, 원이 네. 되니 하지만 전 세계에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을 가진 또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가 한 19개 정도 되는 나라가 자체 해체를 다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하더라도 왜냐니까 우리나라에 해체하는 거를 돈만 있다고 해서 독일이라든가 네.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무조건 맡길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 나라가 원전은 어떤 국가 안보적인 차원도, 에너지 안보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원전 후발국 같은 경우에 네. 일부 있다면 거기하고 앞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는 반면 선진국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보다 앞서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라고 하면 거기 기술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저는 폐로 산업은 충분히 해야 되고요. 네. 그러나 그것을 전 세계 시장을 우리가 보면서 폐로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것은 원전이 없으면 폐로 네. 기술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요즘 미세먼지 많이 생기니까 또 미세먼지 발생 안 하는 또 에너지다 네. 이래가지고 또 홍보를 친환경 하더라고요. 에너지. 그건 아닙니다. 네. 그것은 만일에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한다면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골머리를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원전 모두가 지으면 원전만 하면 되죠. 되는데 되죠. 원전 네. 자체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외에는 청정하다든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원전이 이 뭐 청정하다든가 이런 것은 친환경적이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절대 방사능 문제를 차치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대안이 없는데 오로지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냥 안전하다고만 하다가 또 안 되니까 경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다가 그 뒤에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원전으로 가면 좀 낫지 않겠는가 하지만 화석연료의 어떤 대안이다. 네, 예. 그것은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계의 견해입니다. 일단은 뭐 원전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다, 어떤 대안이 없다 이런 세뇌를 많이 네, 예. 당해서 사실은 엄청 들었어요. 네, 당장 원전이 뭐 원전 건설 중단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있을까 대체할 수 있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여름만 되면 뭐 정전되고 일단 뭐 지금 전기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까 네. 뭐 네. 싸다. 근데 저는 막 아까 차 기자님 말씀하신 뭐 매년마다 여름만 되면 전기 대란, 그렇죠. 대란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막 여러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국 정전적인 어떤 사태가 난 것이 네. 2011년 9월 15일이에요.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예, 늘 여름에도 네. 몇 년 전에 이제 전기 뭐 이야기하면서 그 뭐 상점에서 문을 열어놓고 하면 단속한다 하지만 지금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전기가 남아 돌거든요. 왜냐니까 전력의 어떤 예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00만 킬로와트 여름에
네.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비상이 걸리겠죠. 단계가 400, 300, 200 하는데 그것보다 배가 되는 800만 킬로와트 더 나가서 1000만 킬로 정도 되면 그것이 예비율이 한 12에서 15% 되거든요. 그 한전이 지정했던 것이 12%고 미국이 15%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1000만 킬로 정도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보통 때 보면 약 2천만도 돼 있고요. 심할 때는 3천만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까지를 예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네. 걸 보면 적절하게 우리가 피크 타임을 컨트롤하면 가능한 것이고 불과 3년 정도 뒤에 2020년이 되면 원자력은 한 130원 또는 140원 정도 수준으로 비싸지고요. 전 네. 세계적인 평균이. 그리고 태양광이 150원 하던 것이 네. 80원대로 내려옵니다. 오히려 내려가네요. 예, 그래서 그거는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년, 10년 되면 원전의 어떤 발전 단가보다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훨씬 싸지는 그런 것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네. 왜 지금부터 40년, 60년 되는 것을 그렇게 매몰 비용을 하겠느냐 이거죠. 저는 지금 시대 사람들이 휴대폰 있잖아요. 네.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그렇죠. 3년 약정 쉽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60년 약정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 하는 60년 것이 약정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네. 그 아까 예비율이 30%, 20%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전력을 많이 생산하면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네. 네. 다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네, 버리죠. 전력을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 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예, 그건 이제 축전 기술이죠. 축전 기술. 예, 흔히 배터리. 예. 예, 아주 고성능의 배터리를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네네. 상당 부분이 가능하고 특히 태양광도 우리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 방음벽 주변에 네. 그걸 접이식 형태로 펼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엄청난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면 실제 이탈리아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그 긴 도로에 네. 쫙 하니까 네. 엄청나겠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네. 에너지 농사라고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 즉 에너지 농사. 예. 에너지를 비닐하우스 만들어내서. 하면서 네네. 비닐하우스 위에 태양광을 하고요. 아, 네. 예, 그러면 채소 농사도 하면서 에너지를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보면 그 뭐 그린 전력 정서라고 해서 부산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돈을 모아서 저 우리 지역이 있잖아요. 좀 산골 같은 데에 거기에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을 투자해서 네. 거기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소득도 얻고 네. 그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사는 그린 전력 정서라는 방법도 있고요. 네.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 신재생 가능 에너지가 4.7%, 그 안에 진짜 재생 가능 에너지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전 세계 160개 정도 나라에서 150등 정도 하는 꼴찌 국가였다는 것이죠. 희한하게 다른 거는 뭐 LNG나 뭐 석유나 이런 건 연료세가 있는데 세금도 네. 부과죠. 예, 회계만 네. 예, 원전 세금이 없습니다.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특혜가 아니었냐. 이번에는 이제 연료세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보면은 국세로 돼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지방세로 하고 싶다 이런 걸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거 사례는 일본에 네. 저 사고가 난 후쿠시마에서도 핵연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새로 장전해서 이제 가동을 하고 할 때는 거기에 우라늄의 어떤 킬로그램당 얼마를 받는데 그게 한 뭐 지역에 따라 다른지 한 1000억 정도. 그게 뭐 시세 따라 뭐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 다른데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오히려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나 네. 여기에서 보면 지역 배로 기금 같은 걸 좀 배로 기금. 예, 마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그런 우리 지역의 경제를 생각하면 지금 원전은 일본도 그렇고 가동될 때만 이 교부세를 주거든요. 교부금을 네. 지원금을 몇백억을 주는데 지금 현재 아직 법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배로가 시작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던 돈이 안 나옵니다. 그렇겠네. 예. 네.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하는 거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네. 이제 우리가 고리 1호기 폐쇄도 처음에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이 300만 이상 우리 부산 시민들이 뜻을 모았고 네. 또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지역 균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역 분권이라든가 지방 분권. 네. 그럴 때 우리 세금이 지방세가 지금 뭐 8대2 중앙이 8이고 지역이 2인 거를 네. 뭐 7대3, 6대4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적어도 원자력이 있는
이 핵발전소가 있는 어떤 입지 지역의 지자체의 지방세로서 핵이 가동될 때 문제라든가 폐로될 때 폐로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 지자체하고 지역 시민단체가 중앙에 충분하게 의사를 전달하면 또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료세는 지금 국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것만 이제 지방세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서시장은 원전의 특수성 그렇죠.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 여러분, 이달 18일 자정이면 국내 첫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의 불은 영원히 꺼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진행해야 할 원전 해체의 지난한 과정을 예상해 볼 때 이제부터는 국가에서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일본의 되고. 사례가 있으니까. 네,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좋네요. 선진 사례 또. 네, 그렇죠. 저는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탈원전 문제를 자꾸 경제적으로만 보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대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요. 그 IAEA 통계라든가 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그 시설 투자를 한 것이 보면 원전이 가장 낮습니다. 27% 정도밖에 15년 동안에 성장을 안 했고 대신에 이 태양광은 한 138%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풍력은 한 50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신에 흔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가 원자력을 참 많이 하는가 이래 생각하지만 지금 한 전 세계 450개 되는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보다 태양광 패널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한 1.5배 정도 많고요. 풍력은 한 5배 정도 더 많습니다. 현재 생산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집 원전 근처거든요. 기장에 살거든요. 직접적으로 와 닿기도 하지만 사실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인접해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부산시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고리 1호기가 완전히 가동을 중지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기조가. 우리 국민들도 공짜 밥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범국민적으로 체계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되 절약하면 이익이 되는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정부를 마련해야 됩니다. 네. 즉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올리되 네. 저는 지금까지 그 누진세가 잘못됐다고 누진제가 네. 너무나 70년대 80년대의 어떤 사고 그때는 4인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여름 되면 에어컨 정도는 켜야 되고요. 또 우리가 뭐 냉장고도 예전보다 규모가 커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를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의 어떤 2인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 구성되는 가구를 중심으로 네. 거기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그 정도 안에 쓰는 사람은 충분하게 쓰게 하고 그다음 그것보다 훨씬 낭비하는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누진제를 강하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 정부 정책이 가정에서 쓰는 거는 사실 16%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산업이 한 60%, 50% 이상 되는데 네. 거기에는 원가 이하로 주면서 또는 더 나아가서 너무나 그렇게 값싸게 주니까 오히려 뭐 당진,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네. 전기 고르를 하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잘못된 정책인데 전기로 가지고 그냥 그 쇠를 녹이니까 거기서 1년간 쓰는 게 우리 부산의 전 시민이 쓰는 1.5배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쓰면 쓸수록 네. 전기요금에 오히려 혜택을 받아서 돈이 1조 원씩 이익을 봐요. 최고. 많이 그러고는 썼다고? 네, 많이 썼다고 이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이 에너지를 아끼고 또 대한에너지 이런 걸 쓰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포인트제를 넣고 그다음에 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는 에너지를 너무 지역에 나는 거를 중앙에 다 쓰려고 하지 않고 그 중앙에도 그럼 정 필요하다면 저는 전에부터 주장했죠. 서울이나 수도권에 그러면 자기들이 안전한 원전을 안전하고 싸고 예. 공해 없는 공이 없으니까 발전소를 서울 하는 그렇죠. 동시에 수도권에 세우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때 방송이 아니라 다른 네네. 우리 발언을 했는데 왜 서울에는 하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서울에는 사람이 많아서 많아서. 그럴 때. 네. 그게 김종신 전 맞아요, 한수원 맞아요. 사장이 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울에만 사람이 많고 부산엔 사람이 없느냐. 이런 걸 우리가 지역 분권 문제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네. 조금 더 지혜롭고 또 네. 지역이 중앙에만 너무 보지 말고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지혜를 모아서 그런 걸 간다면 충분히 멋진 나라다운 나라, 지역다운 지역을 만들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고리원전 1호기 뭐 완전 중단으로 첫 출발을 했지만 앞으로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많죠. 셈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장기간 되는 문제니까 그 사이에 또 정권 바뀌어가지고 싹 엎어버린다. 또 후퇴고.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짧은 시간에 네. 교수님이 로드맵을 싹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압축적으로 어떻게 하고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확충시키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고. 어찌됐든 이 고리원전 1호기로 1호기 이제 중단을 하면서 어렵게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좀 잘 옳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송군 느낀 점이 많으시죠? 일단은 네.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활동하시는 걸 봐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그래서 저는 뭐 비용 문제, 에너지 뭐 효율 문제,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될 거다. 예전에 들었던 강의도 많아가지고 오늘 뭐 특별한 게 더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또 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시대가 변하는 만큼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많이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루오션 산업이니까 이쪽에 투자를 또 기업들이 많이 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네. 청년들이 좀 취직도 많이 잘 됐으면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됐어요. 네, 마스터님은 좀 에너지를 좀 오늘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제 특징이 뭡니까? 빅픽처 아닙니까? 네. 시야를 크게 보면 답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에서만 보니까 신재생 하찮아 보이고 그거 비용 많이 들어간다. 언제 전기 생산하냐? 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세상은 신재생으로 흘러갔잖아요. 네. 변화하고 네. 있죠. 그래서 빅픽처가 중요한 거예요. 큰 그림.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흐름, 글로벌 마인드, 예? 글로벌 눈으로 네. 아이로 딱 가지고 본다면은 네. 답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예. 우리는 항상 국내에만 있다 보면은 네. 예, 우물안 깨구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교수님 이번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시야가 좀 이렇게 더 네. 넓어진 거예요. 맞아요. 예. 빅피처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빅피처가 아니라 조금 더 좁게 빅피처를 해석해 보면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 함께 같이 가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빅피처, 그런 의미의 빅피처는 계속 네. 좀 많이 그려주십시오. 네, 마스터님 큰 그림 그려주셨지만 저는 오늘부터 이 에너지 절약하면서 이 작은 실천부터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대담한 대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